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최상의 돈은 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금이 쓰여 와서 돈인 게 아니라 지난 5,000년 동안 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금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모든 기둥이 다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서버, 뭐 네트워크, 전력망, 뭐 거래소, 은행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죠. 조규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사실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또 비트코인과 이 금.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금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이건 완전 다른 거다라고 보세요? 있다고 보면 있죠. 예.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깝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음식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치킨집과 곱창집이 다 음식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각으로 보면 여기 치킨집 있고 여기 곱창집 있어요. 둘을 보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일종의 화폐입니다. 큰 화폐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그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제 책 페이크에서 화폐는 세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신의 돈, 두 번째는 정부의 돈, 그리고 세 번째가 민중의 돈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신의 돈은 이제 금과 은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돈은 우리가 쓰는 화폐들 뭐 그런 원화나 달러 같은 거. 그다음에 이 민중의 돈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나눠요. 이처럼 이 세 개는 화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묶여 있지만 각각 아예 다른 자산이거든요.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금은 누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쓰고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가를 보면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최상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가가 어떤 다른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어떤 경제적 제재를 당할 때 최후의 보루로서 쓸 수 있는 자산이 금인 거예요. 왜냐면 금은 익명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 각 국가들에서 원해요. 주얼리로도 쓰고 아니면 그냥 금 자체에 대한 그 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산업재료도 쓰고 무슨 수로도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최상의 돈은 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 5,000년 동안 그냥 금이 쓰여 와서 돈인 게 아니라 지난 5,000년 동안 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금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입장에서는 갖고 있기 되게 부담스러운 자산이에요. 뭐 변동성은 차치하고 보더라도 비트코인 자체는 너무 투명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의 외환보유고 지갑은 공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가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각 국의 경제적 제재나 이제 그런 경제적 대립이 있을 때 미국과 러시아가 무역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막히겠죠. 근데 그 제3국 인도 같은 국가들이랑 거래를 할 때 금은 거래가 돼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이 거래를 하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를 이제 미국이 또 인도나 다른 제3국들한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같은 개인들이 그런 이제 금처럼 활용되는 데는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금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비트코인 지갑에 넣고 가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쓰기에는 좀 아까 말한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선 좀 다른 자산이라고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거기다가 또 움직임도 좀 달라요. 네, 실제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나스닥에 더 많이 연동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어쨌든 뭐 이제 들고 어딘가로 간다는 거 또 이제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까지는 그래 디지털 금이구나 해서 뭐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서 이제 뭐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크게 봤을 때는
그냥 다르다가 어쨌든 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 보는 거고 사실 이 금은 어찌 보면 더 확실한 게 이건 실물이기 때문에 해킹도 안 되잖아요. 네, 해킹도 안 되죠. 얘를 뭐 어디 훔쳐가는 거 아닌 이상.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뭐 비트코인 해킹 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저게 또 약간 리스크가 있네 이런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실물로 들고 있을 수 있죠. 예, 개인 지갑에 넣고 들고 다니면은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겠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국가가 그 비트코인 자체는 그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모든 기둥이 다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서버, 뭐 네트워크, 전력망, 뭐 거래소, 은행 네.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금은 우리가 실물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도 막말로 이거 사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통제도 못하고 유통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사고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돌반지 선물로도 주기도 하거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네. 예,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기둥들을 다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이 이런 게 많죠. 예. 그러면 금은 보관과 도난의 네. 우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집에다가 뭐 조그만한 돌반지는 괜찮은데 네. 뭐 진짜 뭐 몇 천만 원짜리 막 샀다 그러면 네. 불안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어디 뭐 맡겨놓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예,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예, 그래서 막 은행 금고에 맡기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VIP 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1930년대 보면은 은행 금고부터 닫아버린다니까요. 예. 이건 무조건 각자 알아서 뭐 장독대에 보관하든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사실은 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건 안고 가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금 투자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부터 꼭 이거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처음에 금 투자를 하신다면 뭐 KRX나 뭐 그다음에 ETF나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알아서 깨닫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아, 실물로 가야만 하는구나. 그때 옮기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물로 사서 보관은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 진정한 어찌 보면 진정한 자산인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이제 예정돼 있고 뭐 얘기도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어떤 이런 금리 인하, 그럼 인플레나 뭐 어떤 물가 상승을 또 이기는 자산을 사야겠다 하면서 또 금 관심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와 금값은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언제 찾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일 때 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화폐 갖고 있으면 불안해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볼 때 사람들이 가요. 손실을 언제 보냐면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네. 예. 이걸로 짜장면 100그릇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내년 됐더니 50그릇밖에 못 사 먹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겠죠. 그렇죠. 네, 현금을 안 갖고 있겠죠. 이거 현금 갖고 있어봐야 가치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은행과 그다음에 국가는 이제 이자라는 걸 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물가가 한 3% 오르는데 이자를 5%씩 준다. 그러면 뭐 물가 오르는 거 치고도 한 2% 남으니까 그냥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이제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금리를 못 챙겨줄 때가 있어요. 국가의 부채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혀 진정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에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 둘 다죠. 부채도 너무 많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고 그래서 물가 상승은 고질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사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채권이나 이자를 받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거예요. 네. 차라리 실물을 사서 뭐 그냥 기업들이면 원자재라도 미리 사재기를 해놓는다던가 일반인들은 그냥 뭐 필수 소비재들을 그냥 미리미리 사놓는다던가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실질 금리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하는데 금리가 인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금 가격의 그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는 금에는 좀 이렇게
오히려 좀 장점인 거죠. 그냥 네네, 좋은 맞습니다. 거죠. 네. 거기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어쨌든 뭐 현금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 이자 받는 게 더 적어지니까 야, 그럴 거면 금 사자. 왜냐면 금은 어차피 이자 같은 건 주는 게 없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자가 높을 때는 또 약간 금 가격이 좀 약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금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 1970년대 보면은 금리가 이제 막 쭉쭉쭉쭉 올라서 나중에 거의 15%까지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 금 가격은 그때 26배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물가가 오른 것보다 금리를 더 주냐 덜 주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채 수준이 너무 많기도 하고 미국이 거의 1년에 이자로만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부채의 한계에 왔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기는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 말은 즉 실질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금 가격의 상승을 밀어 올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이 갑자기 뭐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걸까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도 뭐 경제 위기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금값 올라간다 했는데 금값 팍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왜 그러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 하면 이제 경제위기 때 올라주는 자산이야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금은 경제위기 때마다 금 가격이 폭락해요. IMF 때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내렸고, 그 다음 코로나 팬데믹 때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린 이유부터 봐야 돼요. 이게 과거의 5,000년이라는 역사를 쭉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불안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금이랑 연동이 안 된 시스템일 때도 있지만, 이제 금이랑 연동일 때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사실 번갈아 가면서 오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금이 돈인 그 시기에서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경제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이퀄 인플레이션 이퀄 이제 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위기는 금이었어요.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이제 1970년부터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디플레이션형 위기가 많았어요. 그 물가가 떨어지는 위기인 거죠. 네. 그때는 실물 자산인 금도 매력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 위기가 두 종류인데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위기,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거든요. 그때는 금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 위기인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때는 금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 올 위기는 스태그플레이션형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금이라는 자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금융화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실물 금 자체는 대공황 때도 가격이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이 뭐 경제위기 오면 20%씩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을 투자하는 우리 금 가격이라는 게 선물 시세가 기준이죠. 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보통 레버리지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네. 적게는 뭐 5배에서 많게는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제위기가 오면 갑자기 캐시런이 발생해요. 뭐 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갖다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금도 따지고 보면 실물 가격은 실제로 그때 보면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선물 시세만 막 20%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 원래 금이 좀 약한 모습이 있긴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선물 거래 시장이 우리가 금 시세를 보는 기준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하겠지만 만약에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로 간다면 잠깐 큰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선물 시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결되는 봐야 부분이 되나?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금 가격이라는 게 이제 그 국제 금시세에서 환율이 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기가 오면 사실은 환율이 환율이 치솟아요. 튀니까.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금값은 거의 2배 치솟았고 IMF 때도 2배 정도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인 게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면 금값이 폭등하는 거고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면 환율이 폭등해서 폭등하고. 우리나라 국내 금시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 투자의 어떤 가장 큰 매력은 뭐 위기일 때는 확
올라가고 위기가 네. 아니어도 뭐 물가 상승 정도는 어떻게든 또 따라가고 네. 뭐 이러니까 큰 틀에서는 좀 안전자산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얼마나 사는가일 것 같아요. 얼마나 사야 되냐 이거. 네. 왜냐면 이거 한 번 사면 또 뭐 비용도 들고 보관도 복잡한데 내가 가진 자산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추천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이 금이라는 자산도 이제 대표적인 전통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자산들을 이렇게 배분해 놓는 투자 전략들이 있거든요. 되게 역사가 깊어요. 뭐 해리 브라운의 포트폴리오도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도 있고 뭐 레이 달리오의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 7.5%에서 15% 정도 사이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런 거 하면 실제로 저도 이제 지난 한 80년 정도의 데이터를 두고 주식, 채권, 뭐 금, 부동산 이렇게 해서 이거 자산 배분을 해보니까 금을 딱 10% 정도 담았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사실은 금을 10%를 담고 생각을 하긴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아직 없다면 일단 10%를 담으셔라.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충분히 금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 비중을 한 조금씩 뭐 20% 이렇게 좀 더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예, 뭐 진짜 저처럼 금에 미쳐 있다, 금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99%거든요. 아, 99%. 이런 면에서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네. 네, 그쵸, 다들 그쵸. 비트코인에 미친 분들은 또 다 올인하시더라고요. 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의 99%를 올인하면 네. 문제는 이게 환금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환금성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은 환금성은 아예 걱정할 필요가 그냥 없죠. 뭐 오늘 가서 팔면 그냥 무조건 팔린다.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진짜 뭐 누구도 다 똑같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시기 때 팔 거예요. 네, 금 가격이 최고점 부근일 때는 뭐 사람들이 다 원할 때니까 네. 네, 그때 판다라고 한다면 제가 금 들고 종로에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으면 사겠다고 줄을 설 겁니다. 어차피. 예. 최근에 그 몇 주 전처럼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프리미엄이 붙을 때 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상관이 없다. 네. 세금 문제는 없는 거죠? 이게. 세금 문제 없죠. 처음에 살 때 원래는 부가세 10%를 내는 거지만 뭐 저는 그 중개거래로. 중개거래로 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팔 때도 뭐 중개거래로 팔면 어차피 세금에 대한 문제도 상관없죠. 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고 실물은 그런 점은 참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요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금괴를 사가지고 자녀를 몰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다 추적이 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예. 근데 뭐 줘서 그냥 현금 쓰고 다녀라 하면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언제 걸리냐면 이 금을 팔아서 이제 뭐 5억이 생겼어요. 그때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살 때 걸리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 살 때 보통 자금 출처 소명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보통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 자녀한테 주는 거 자체라기보다도 자녀가 그걸로 언젠가는 분명히 자산을 사게 될 텐데 그때 걸릴 확률이 높다. 그냥 상속이나 증여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금 거래소 가져가서 이거를 현금으로 못 받잖아요. 계좌로 받죠. 현금으로도 주죠. 아 그래요? 네. 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상 이걸 알기가 참 어렵겠네요. 어렵죠. 예,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비트코인하고도 또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세금 네네. 걱정을 또 안 할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증여나 상속 이런 거는 또 세금은 잘 내고 하셔야 되겠지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결국에 지금 금 살 타이밍이다. 라고 네. 정리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산에 10%도 없다면 10% 정도는 사라. 네. 많이 올랐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혹시 한 4, 5개월 안에 일시적 하락이라도 올 만한 뭐가 없을까요? 일시적 하락. 일시적 하락.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그걸 모든 걸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네. 예, 갑자기 평화주의로 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 불안한 요소 이런 것들이 엎친 데 겹친 격이 되니까 원래는 금 가격이 잘 상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한번 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변동성이 지금은 좀 커졌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지금부터 올라도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한번 큰 조정이 트럼프로 인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부터 만약에 금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땐 차라리 살려고 하는 걸 쪼개서 약간 분할로 약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물로 분할 매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저 주물금 저 정도의 어떤 최소 단위도 있을까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돼요? 그래도 최소 단위가 한돈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한 주물금 돈. 같은 경우에는 한돈. 그러면은 한 60만 원 정도 선이니까 네. 그 정도면 뭐 매달 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정도로 좀 나눠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게 이제 적립식으로 사시는 것도 괜찮다. 네, 네, 앞으로 맞습니다. 가면 한 7배에서 네, 한 네. 뭐 20배 갈 수도 있다. 그럼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비트코인 말고 이걸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까지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 금 투자 이야기부터 요즘에 왜 이렇게 또 금이 올라갔는지 또 왜 또 갑자기 또 빠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에 이 금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한 축을 또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꼭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또 이게 항상 관심 안 가지고 있을 때가 저점이고 관심 가질 때 또 고점이니까 네.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잘 고민들 많이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본인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